저번 주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죠. 이게 마이크가 저번에 오셨던 분 많이 오셨네요. 예. 그래서 그 저번 주에 했던 내용도 오늘 좀 반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제가 유튜브는 대부분 이제 라이브가 아니었고요. 또 제가 일방적으로 그 전달하는 거였는데 이제 매주 목요일 그럼 제가 여기서 그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시는 거를 제가 미리 받아서 그걸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또 여기서도 평소에 그 궁금하셨던 거를 질문하시면 여기서 대답을 제가 드리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시간 정도 진행할 거고요. 어떤 것도 좋아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야 이거는 내가 좀 물어보기 좀 부끄럽다.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다 몰라요. 근데 아는 척을 해요. 네, 제가 모르는 거 아니까 예를 들어서 펀드가 뭐예요? 주식이 뭐예요?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충분히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번 주에 받은 질문인데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질문이었어요. 영어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분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고, 예, 그 time in the 타임 인 더 마켓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마켓 타이밍 굉장히 비슷하죠. 타임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이 타임 인 더 마켓이에요. 내 돈이 시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했을 때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그 회사가 성장을 했을 때 내가 그 기업의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그게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 골격입니다. 이거는 뭐죠?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 주식이 올라갈 거 내려갈 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샀다가 또 빠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팔았다가. 그건 마켓 타이밍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이걸로 이해를 해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면 누가 벌죠? 돈을? 우리가 투자한 기업의 경영진이 돈을 벌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시간만 주면 돼요. 시간하고 내 돈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주식,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주식을 사면 나는 그 A라는 회사의 주주가 됐죠. 그 주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그 회사가 돈을 거는 걸 나는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죠. 그게 인베스트먼트죠. 그게 투자예요. 내가 이 회사를 미래를 잘 호의적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기간을 주고 10년, 20년 되면 회사가 커질 거니까 그때 그 돈 가지고 나는 노후 준비할 수 있겠다. 지극히 당연하죠. 이게 마켓 타이밍은 거꾸로인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죠. 시장을 예측하고 내가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 많이 그런 얘기 들었죠? 앞으로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좀 팔았다가 또 좋아질 것 같으면 다시 샀다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걸 주식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 유재석하고 그 TV 프로그램에 갔는데 질문이 그거였어요. 삼성전자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뭐예요? 마켓 타이밍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죠?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그 삼성전자를 사거나 말거나 그 결정을 내리는 거는 내가 이 회사를 한 10년 기다린 다음에 돈을 벌겠느냐 안 벌겠느냐 그 차이죠. 앞으로 10년 동안 이 회사는 돈을 잘 벌 것 같으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을 거면은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맞추려고 해요. 내가 오늘 사갖고 일주일 기다렸다가 일주일에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때는 투자가 뭐 뭐죠? 마켓 타이밍이죠. 갬블이에요. 갬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컨셉이에요. 여러분은 투자가가 될 거냐, 인베스터가 될 거냐, 아니면 갬블러가 될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그 스페큘레이터라고 그래요. 단기간에 주식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연관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로 주식은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하겠다, 20만 원씩 하겠다. 이건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고요. 항상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죠. 항상 투자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새 보면 극단적이긴 하지만 잘 기억을 해보세요. 불과 3월 달에 그 코로나 생겼을 때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세요. 많은 매스컴이 뭐라고 그래요? 팔으라고 그랬죠. 1300 가니까 공포잖아요. 1000으로도 갈 수 있다. 일단 팔고 보자 그랬죠. 전문가들이 나와서 TV 나와서 전부 팔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팔았으면 어떻게 됐죠 지금? 주식시장은요 매일매일 평균적으로 하루 오르거나 하루 내려가거나 반복을 합니다.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날씨를 못 맞추는 건 똑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주식이 올라갈 때 그때 돈을 투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막 이제 안 좋거든 팔았는데 갑자기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ully invested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월급의 10%를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20년 투자하겠다. 그럼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는요 10% 20%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주식을 했을 때는 앞으로 10년 기다리면은 이 회사가 돈을 벌 거다. 그래서 내가 10배 벌 수도 있고 20배 벌 수도 있고 100배 벌 수 있는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10% 벌고 여기서 10% 벌고 또 10% 손해 보면 손절매하고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카지노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90%의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타임 인 더 마켓, 마켓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훌륭한 투자가가 되느냐, 스페큘레이터가 되느냐. 스페큘레이터는 그거예요.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안다 그러면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를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 기업이 오랫동안 기다렸을 때 그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거냐 낮아질 거냐 그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지금 삼성전자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삼성전자 좋다고 생각하면 10년 동안 돈 벌 것 같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고.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아직도 주식 투자를 마켓 타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10만 원 주고 샀는데 일주일 있다가 8만 원 될까 봐. 그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10만 원 주고 샀는데 12만 원 되면은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2만 원 챙기려고.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죠. 내가 이 A라는 주식을 사는 이유는 10년 있다가 10만 원 주고 샀더니 10년 기다렸더니 100만 원 되더라. 50만 원 되더라. 그것 때문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 주고 샀는데 8만 원 되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10만 원대도 사고 8만 원대도 사고 또 5만 원이라고 5만 원대도 사는 거예요. 그걸 또 뭐라 그러냐면 그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그래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오래 기간에 거쳐서 5배, 10배, 20배는 그게 투자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노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게 그건데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저한테 가끔 이메일이 옵니다. 아주 네스티하게 와요. 잘못 당신 펀드에 투자했더니 마이너스 10%다. 막 그 거의 그냥 그 아주 아주 인신공격을 할 정도로 와요. 근데 왜 그걸 기다리지 못할까? 물론 단기간에 주식시장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몰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고르느냐가 중요하지 시간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99.9% 실패해요. 왜냐면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죠. 여러분들 도박장에 가서 돈 가끔 벌죠. 근데 그 사람이 매일 도박장에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패가망신하죠.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고를까? 어떻게 투자할까? 그래서 제일 유리한 사람은 누구죠? 아이들이죠. 타임 인 더 마켓. 긴 시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랜 기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나이가 50이다, 60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5살, 10살이다 그러면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죠. 걔는 50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유리한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아이들한테 주식을 안 해주죠.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을 도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오랫동안 투자하는 사람, 현명한 사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투자. 이것만 이해해도 여러분들 그 주식의 도사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닦은 겁니다. 여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거 아니고 돈 많이 번 적이 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저는 펀드 매니저 생활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훌륭한 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이거를 해요. 그래서 안 팔아요. 안 팝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그럼 언젠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것도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그럼 언젠간 팔아야 되잖아요. 안 파는 게 원칙인데 팔아야 될 때가 있죠. 어떤 때일까요? 네? 돈이 필요할 때 맞아요. 돈이 필요할 때 이제는 병원비가 필요하다, 아프다. 그럼 팔아야 되겠죠. 또 망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망할 거는 너무 심하고 더 이상 그 회사가 옛날에 내가 샀을 때는 그 회사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옛날처럼 돈을 못 벌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데랑 이제 스위치해야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희소가치. 뭐 그것도 희소가치라기보다는 이제 진입장벽이 더 적합한 말일 것 같아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다른 회사가 갖지 못한 거였는데 더 이상 그게 그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럴 때 파는 거예요. 딴 데. 그다음에 또 어떤 때냐? 너무 사고 싶은 회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나는 항상 풀리 인베스트 돼 있잖아요.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뭔가 팔아야 되겠죠. 그때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주식 투자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다음에 주식이 폭락했을 때 잠을 자요, 못 자요? 자죠. 왜냐하면 내가 알거든요. 이 회사가 건강한 회사인지 건강하지 않은 회사인지. 근데 한국의 많은 투자가들은 뭘 보고 투자하죠? 그래프를 보고 투자하죠.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막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주식시장이. 그러면 이게 10년이라고 보잖아요. 10년. 그러면 여기서 투자하거나 여기서 투자하거나 결국은 오르죠. 근데 사람들은요, 요거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뭐로 다 나가죠? 수수료로 다 나갔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힘들어요. 그냥 이때 투자해서 기다리면은 이렇게 가죠. 근데 그 사람들은 조급한 거예요.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8,000원 내면 20% 손해봤네. 그거는 이제 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컨셉이에요. 타임 인 더 마켓, 마켓 타이밍. 타이밍을 내가 맞추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죠? 이 정도면 됐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 또 하나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주식은 20년 동안 그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했는데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그래서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질문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막 오른 거 투자하고 싶어요? 아니면 안 오른 거 투자하고 싶어요? 안 오른 거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가격이 아직 안 올랐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해요. 한국은 20년 동안 안 움직였으니까 한국 투자는 안 할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단기적인 거에 길들여져 있구나. 그런 거죠. 저는 한국 주식이 굉장히 싸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해외만 투자하겠대요. 왜 한국이 쌀까요? 저는 너무너무 한국 주식이 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90%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버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블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레스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같은 값이면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국 경제가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3년 안에 한국이 망한다는데 그 한국 주식 사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국 경제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한국은 굉장히 건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를 당연히 많이 해야 되죠. 한국엔 좋은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 한국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싸다는 거죠. 근데 왜 싸다고 생각하세요? 또 그런 이유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흔하게 들어보는 것에서 이 기업이 비싸다 싸다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많이 쓰는 그 숫자입니다. 퍼라고 그러죠. 퍼가 뭐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상장된 주식, 그러니까 발행된 주식이죠. 발행된 주식 곱하기 주식 가격, 그게 그 회사의 가치죠. 그게 뭐 1조가 될 수도 있고 10조가 될 수도 있고 하죠. 그러면 그 회사가 1년에 번 돈, 그러니까 순수익, 그게 그 시가총액을 그 1년에 번 거를 나눈 거를 퍼라고 그럽니다. Price to earning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1조 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인 회사가 1,000억을 벌면 퍼가 얼마예요? 10이죠. 10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이 회사가 1년마다 1,000억을 번다고 가정하면 10년이면은 1조가 되죠. 그럼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회사를 투자했을 때 10년이면은 대강 봤을 때 10년이면은 원금을 회수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그냥 버는 대로 그냥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싸요, 비싸요? 싸죠. 왜냐? 요새 이자율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자율이 2%,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했는데 10년 만에 전액에 회수한다 그러면 싸죠. 그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한국이 전체 시장에 봤을 때 퍼가 얼마 정도 될 거라 보세요. 한국 시장 전체를 다 돈 번 거를, 시가총액을 번 거로 나눴을 경우에, 요새는 좀 특이하긴 하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정상적일 때 한국 주식이 약 9에서 10이에요. 비싸요, 싸요? 싸죠. 그래서 제가 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주식은, 아마존 같은 경우 엄청나게 비싸요. 막 100배. 어떤 건 200배.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막 그 돈도 못 벌고 손해를 봤는데 막 시가총액이 막 몇십 조가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럼 무지하게 비싼 거잖아요. 퍼가 100배. 그럼 100년 걸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거기 돈을 주고 살까요? 네? 성장성 때문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은 100배인데 성장이 만약에 30%다. 그럼 내년엔 100배가 어떻게 되죠? 한 70배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한 40배, 30배 되겠죠. 몇 년만 기다리니까 그게 엄청나게 싼 거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시장이 되게 재밌죠. 주식을 보는 눈이, 아, 성장성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성장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뭐 흔히 이야기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가치주라든가 그런 거죠. 그렇게 성장성이 별로 없는 데는 퍼가 낮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요새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프라이스 북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스 북은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아까 시가총액이 1조인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뺐더니 만약에 1조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 회사를 문을 닫았다고 치면 다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빚도 갖고. 그러니까 1조가 남더라. 그러면 주식을 1조에 산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북이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성이 낮은 회사는 그 프라이스 북이 더 낮아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은 얼마 정도 될까요? 프라이스 북이 0.5도 안 되고 0.4도 안 되고 0.3인 경우도 있고 0.2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시장에서 은행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할 거다. 성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죠. 반대로 바이오, 테크놀로지, IT 퍼가 저기 이제 프라이스 북이 어떻게 될까요? 막 5, 10 되는 거예요. 자산은 별로 없지만 이 회사가 그 자산을 가지고 돈을 크게 벌 수 있다. 그런 거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게임 회사의 퍼가 뭔지, 프레스북이 뭔지 아마 알 거예요. 그럼 퍼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게임 성장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이 회사가 비싼지 싼지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이런 걸 얘기하면 아마 웬만한 투자가보다도 더 많이 알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많은 연기금이나 이런 그 기금들이 자꾸 해외에 투자하겠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해외에 투자하려고 그럴까? 왜 국내 기관에 투자하지 않을까?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 주식에 안 사고 외국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자식보다 옆에 자식이 더 이쁜 거예요. 왜냐면 돈이 들어가서 그 회사가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해외에 투자하려고 그럴까? 아직도 투자하는 거를 머니게임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그 기업에 돈이 들어가서 그 기업이 생산활동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거고, 근데 그거를 왜 해외 기업에다 할까요? 그죠? 해외 기업에 어느 정도 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 주된 돈은 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이 그렇게 왔었어요. 왜 한국의 연기금들은 해외 투자 비중을 높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영상 중에 기업 펀더멘탈 편에서 기업 지배구조가 좋은 곳에 투자라고 하셨는데 좋은 기업 지배구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대주주 지분율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기업 지배구조 들어보셨어요? 좋은 기업 지배구조라는 게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좋은 기업 지배구조는 그런 거죠. 내가 지분이 많건 적건 간에 내가 경영진이라는 거는 뭐죠? 내 경영을 위임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키워서 시가총액을 늘리는 게 내 경영진의 의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내 의무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개인의 이익만 취한다 그러면 그 기업 지배구조는 굉장히 나쁜 거죠. 내가 경영을 위임받았는데 모든 주주를 똑같이 해야죠. 1% 갖고 있는 사람이나 10% 갖고 있는 사람이나 0.1% 갖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 지분율대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겠죠. 근데 내가 경영진인데 나 혼자 부자가 되려고 룰을 어기거나 아니면 편법을 쓰거나 하면 지배구조가 굉장히 나쁜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하신 분은 지배구조가 나쁜 회사가 경영진이 지분율이 높은 거를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1%를 갖고 있거나 0.5%를 갖고 있거나 0.001%를 갖고 있거나 똑같이 그 지분율대로 내 재산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 회사죠.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식을 고를 때 기업 지배구조가 제일 중요하게 봐요. 회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경영진이 주주를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회사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한국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죠. 한국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가. 근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기업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제가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너무 그다음에 존리 대표님의 채권 펀드에 대한 강연이 없네요.
채권 펀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채권에 투자를 안 하죠. 저는 주식만 투자했기 때문에. 근데 채권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달리하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투자하는 것 중에서 내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계산은 내가 내 재산에서 주식 비중이 얼마큼 돼야 될까? 근데 100에서 보통 자기 나이를 빼요. 그래서 내가 50이다. 그러면 내 주식 비중이 50%, 채권이 50%. 예를 들어서 10대다. 그러면 100% 주식이 되죠.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주식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아직도 주식하면 안 된다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한테 무조건 주식을 사줘라. 그리고 사교육비를 주식으로 바꿔라. 그게 정말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점점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근데요, 그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요, 우리를 테스트해요. 난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50% 오르잖아요. 그러면 근질근질합니다. 이거 팔고 싶어서. 그런 걸 이겨내야 돼요. 또 반대로 주식을 샀는데 50%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막 화가 나죠. 내가 괜히 이거 했다가.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려면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월급의 10% 아니면 10,000원, 하루에 10,000원, 100,000원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고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고, 근데 그 돈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돈이 돼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게 자본시장의 그 자본의 위력을 믿는 거고, 그게 훌륭한 투자 가치가 되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디스플린이라고 그래요. 디스플린, 훈련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용어를 재테크라고 그러잖아요. 테크닉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내가 노후 준비, 그러니까 파이낸셜 프리덤, 내가 그 돈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근데 철학이 중요한 거죠.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가볍게 내 노후 준비 테크닉이 아니다. 이거는 필라소피예요. 훈련이고 그 다음에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오랫동안 투자하면 내 노후가 훨씬 쉬워질 거다. 그런 아주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꾸준하게 하고 올라갔거나 내려가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하다 보면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해요. 전 세계 경제가 내일 망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 있는 주식을 다 팔게 되죠. 그런 우를 번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주식 투자는 그런 훈련을 겪어야 돼요. 나는 어차피 안 찾을 거잖아요. 10년 동안 안 찾을 거잖아요. 20년 동안 안 찾을 거. 그러면 그 단기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특히 조금 더 영리한 사람은 지금 주식이 빠지는 거를 좋아하죠. 나는 계속 살 건데 주식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주식은 모으는 거다. 내가 알 수 없다.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는. 그렇지만 이 주식이 나중엔 계속 돈을 벌려고 하니까, 기업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그때 내가 10년, 20년, 30년 후에 내가 노후 준비가 될 거다. 그런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가 질문 하나 받을까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그런가요? 네, 여기 계시네.
가치주, 뭐 배당주, 뭐 성장주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서 펀드명에 대부분 다 세분화가 돼 있는데 여기 메리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골고루 담으시는 건지 예, 특별히 굉장히 구분하지 않으시는 재미난 건지.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많은 펀드가 있잖아요. 이제 펀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펀드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흔히 들으셨을 거예요. 액티브라는 펀드가 있고요. 패시브라는 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브는 뭐냐면 펀드 매니저가 막 좋은 기업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펀드 같은 경우는 약 주식이 한 50개, 6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50개, 60개를 좋은 기업을 고르려고 막 펀드 매니저가 노력을 하죠. 근데 패시브는 뭐냐면 야, 그 소용없더라. 그렇게 골라봐야 그 벤치마크라고 그럽니다. 코스피를 그냥 사면 되지. 뭐하러 그 고르려고 노력을 하냐.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ETF라든가 그런 것들이 패시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액티브하게 안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게 이제 크게 나눠서 액티브냐 패시브냐 그러죠. 그럼 패시브는 별로 노력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수수료가 싸요. 근데 액티브는 펀드 매니저가 막 그 월급도 줘야 되고 그 애널리스트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수수료가 좀 비싸죠. 그 차이입니다. 근데 액티브가 좋으냐 패시브가 좋으냐 그거는 성향에 따라 틀린데 저는 한국에 투자하는 펀드 중에서는 저는 그 패시브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은 시장이에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피션트하지 않은 주식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주식이 2,000개, 3,000개잖아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리서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 있죠. 대개 리서치가 어디에 돼 있느냐? 삼성전자, 뭐 SK텔레콤, 뭐 포항제철 이런 데는 많이 돼 있어요. 시가총액이 크니까. 나머지는 이게 좋은 주식인지 나쁜 회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포함하는 게 저는 별로 컴포터블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 고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피션트한 마켓이냐, 이피션트하지 않은 마켓이냐 차이죠. 효율적인 시장이냐. 그래서 리서치가 많이 되고 많은 연구가 돼 있는 시장은 그 ETF나 이런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데 어떤 거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굉장히 좋고 기업 지배가 좋고 어떤 거는 엉망인데 엉망인 회사까지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저는 액티브를 추천하는 거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액티브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거는 크게 봐서 액티브냐 패시브냐 그 고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어떤 거는 가치주를 담는 펀드가 있고 어떤 거는 성장주만 하는 펀드가 있고 그래서 성장주가 뭔지 가치주가 뭔지 또 가치 투자가 뭔지 잘 헷갈리시죠? 가치 투자가 뭘까요? 저는 가치 투자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러면 가치 없는 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죠? 신기하죠? 가치 투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그 가치에 대한 정의가 틀릴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 종류의 투자가가 있죠. 보통 얘기하는 가치 투자자는 그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이 회사가 보니까 가치가 높더라. 그리고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회사다. 그거를 보고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가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뭘까요? 그래프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하고 상관없이 투자하는 사람이죠. 보통 스페큘레이터, 차티스트. 왜냐하면 어차피 롱텀 투자할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일주일 투자할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가치 투자가가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치 투자라고 그러면 자산이 많은 회사. 꼭 그건 아니에요. 가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 회사의 가치는 성장성일 수도 있고 성장하는 가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회사 갖고 있는 자산이 아주 특별하니까 그 가치일 수도 있고 가치는 사람에 따라 틀리죠.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펀드를 고를 때 이제 어차피 펀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펀드를 고를 때
그럼 어디를 봐야 될까요? 내가 어떤 펀드를 고를 때 뭘 봐야 될까요? 첫 번째가 펀드 매니저죠. 더 깊이 들어가면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죠. 회사의 철학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의 철학이 나는 장기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가 좋아. 나하고 철학이 비슷한 사람이 골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위임한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막 주식을 사고 파는 거를 철학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펀드는 나하고 안 맞는 펀드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회전율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펀드마다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자주 샀다 팔았다 했는가. 옛날에는요. 뭐 10년, 20년 전에는 막 2000%, 3000%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펀드가 10번 바뀌는 거예요. 20번 바뀌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왔죠. 저 같은 경우는 코리아 펀드 운영할 때 한 15%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주식을 사면 평균적으로 7년, 8년을 갖고 있었죠. 어떤 경우는 한 번도 안 팔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펀더멘털 투자가고 그 다음에 그 장기 투자의 철학을 믿는다 그러면 그 펀드도 마찬가지로 그 턴오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회전율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죠? 수수료죠.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 차이면 어떻게 되죠? 10년이면 10%죠. 만약에 내가 1억 투자했으면 1000만 원이죠. 굉장히 무시 못하죠. 그래서 이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메리츠 자산운용이 이 직판을 시작한 게 그거예요. 그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거죠. 그리고 편리하게 앱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그리고 아이들도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수수료가 중요하고 턴오버가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철학이 중요하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이 이 펀드 매니저나 그 회사나 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기업을 보고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기적인 주가를 맞추려고 투자하고 있는가, 그런 겁니다. 한 15분 남았는데요. 또 좋은 질문 있나요? 사모펀드요. 사모펀드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헤지펀드 들어보셨죠? 헤지펀드. 그게 사모펀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라는 건 뭐냐면 공모펀드의 반대겠죠? 근데 공모펀드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무한정의 사람들한테 저희의 코리아 펀드, 저희의 뭐 헬스케어 펀드, 이게 다 공모펀드죠. 불특정 다수한테 우리가 펀드를 소개하고 파는 게 공모펀드입니다. 근데 사모펀드는 그래서 이제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하게 팔기 때문에 뭘 요구하죠? 투명성을 요구하죠. 메리츠 자산운용이 이 펀드를 운영하는데 투명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 보잖아요. 제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다든가 아니면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투자한 수만 명의 손해를 끼치니까 어떻게 해요?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펀드를 팔 때 조사를 하죠. 어떻게 팔려고 하느냐, 뭘 투자하느냐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팔고 나서 또 조사를 하죠.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운영을 제대로 하는가. 그게 공모펀드예요. 사모펀드는 헤지펀드들이에요. 미국의 헤지펀드가 굉장히 아주 좋은 예예요. 다 당국한테 귀찮다, 우리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부자들끼리의 얘기. 그러니까 우리 보호 필요 없어.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그래서 미국의 SEC에다가 보고 안 해요. 헤지펀드들은. 대신에 미국은 99명 이상 팔질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팔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99명 미만에 팔아야 되고 대신에 보고를 안 해요.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한국은
49명 미만이에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만 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대신에 이 그 감독을 안 받죠. 대신에 좀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보호를 못 받아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모펀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공모펀드는 아주 그 불특정 다수한테 투자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투명성, 그다음에 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펀드 매니저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별로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그 수익률에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기업이 나중에는 좀 더 나중에는 더 좋게 성장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존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제 방송을 좀 많이 봤는데 이게 그 평가를 할 때 다시 나중에 할게요. 생각나면 다시 할게요. 아니 무슨 질문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 평가할 때 그 수익률을 갖고 평가하거든요. 펀드 매니저가 이 펀드를 맡았는데 이 펀드 매니저는 이제 보너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막 그 투자 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이익과는 반대로 막 샀다 팔았다 해갖고서 내가 성과를 올려서 조급한 마음에 내가 보너스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아니면 뭐 평가를 더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던 미국에서는 그 펀드 매니저 평가할 때 3년 수익률, 5년 수익률을 보고 펀드 매니저를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의 수익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그 회사의 평가 시스템이 또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갖고 이 펀드 매니저 판단하거나 그러면 그 펀드 매니저는 괴롭죠. 자기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그 회사가 자기를 평가할 때 6개월을 평가한다 그러면 굉장히 맞지가 않죠. 그래서 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펀드 매니저를 그렇게 장기간을 그러니까 5년 수익률도 보고 3년 수익률도 보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해요. 그럼 존리 대표님이 이제 부임하시고 나서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이제 그런 게 많이 바뀌었나요? 그 전과 후? 그렇죠. 저희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대부분 그렇게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아까 말씀 턴오버를 얘기했잖아요. 샀다 팔았다 하는 그 비율 보통 뭐 많아야 50%, 20%, 어떤 경우는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펀드 매니저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기업 방문도 가고 다 하는데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막 샀다 팔았다 많이 하는 걸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하되 반드시 샀다 팔았다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주식에 투자하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 방문을 하죠. 3개월마다 방문하거나 6개월마다 방문합니다. 근데 그 회사가 또 계속 잘 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안 파는 거죠. 그렇지만 일은 한 거죠.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너도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샀다 팔았다 했어야지. 옛날에 그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 한국도. 펀드 매니저 역할은 막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해야 일을 많이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중요하죠. 네.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대표님 나오시는 뭐죠 유튜브 방송 좀 종종 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보통
그 대표님 철학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주식 이제 뭐 펀드를 이제 이렇게 그 회사를 이제 찾을 때는 일반인들과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 기업 방문을 좀 하는 그런 차이다. 그렇게 크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주니어 펀드라고 해서 그걸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제 자녀가 있어갖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주니어 펀드 이제 안에 그러니까 일단은 주니어 펀드가 이제 미국에서 시행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그 괜찮은 거다. 약간은 뭐 좀 수익이나 이런 건 좀 이렇게 좀 적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아니 수익도 많이 나야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이제 메리츠 입장에서는 수익 뭐 수수료 나기 좀 적겠지만 아, 수수료. 예 네네. 메리츠 입장에서 근데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구체적으로 좀 주니어 펀드 이제 그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좀 외국계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직접 가서 그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럴 경우에 그런 거를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는지. 예, 맞아요. 근데 그 이제 그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투자했다. 다 아마존을 가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측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많이 바뀌었어요. 테크놀로지 때문에. 아마존에서 유튜브를 해요. 아마존에서 줌으로 해요. CEO가 나와서 자기네 회사를 설명해요. 그럼 우리가 다 들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우리가 당신네 쉐어홀더다, 주주다. 그래서 그걸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스텝은 우리가 이제 주니어 투자 클럽도 있잖아요. 주부 투자 클럽. 영어가 좀 힘들지 모르지만 그런 데가에 접속해서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직접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저희가 외국 회사들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CEO가 나와서 자기 회사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접속해서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그 뭐 사이트나 이런 쪽에 들어가서 사이트도 그러니까 회사 사이트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실적 발표회가 있다. 그러면 CEO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요. 옛날에는 찾아가지 않으면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발달해서 전 세계에서 그런 기회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 주니어 펀드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는 그 사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어떤 기업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애플에 관심이 있다, 애플에 투자하고 있다. 그럼 거기에 보면요 그런 그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회사에 대한 설명하는 거 그런 거가 훨씬 더 그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한 5분 남았는데요. 네. 그 제가 그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만약에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PER이 높고, 그러니까 버블이 꼈다고 할 만큼 PER이 높은데, 근데 이제 그런 상태로 쭉 가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딱 와가지고 지금 매출이 그러니까 이익이 감소를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수요와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소비 수요랑 관련된 기업이라는 그러니까 계속 이익이 감소할 것 같은데도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PER은 계속 높아지는데, 근데 좋은 기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꾸준히 사서 모으시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사야 하나? 아니면 아니죠. 가격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아니죠. 되나? 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이 판단이 앞으로 돈을 못 벌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다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괜찮아지는데. 아니 그러면 그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 판단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는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더 사야죠. 계속 PR이 높아져도 그냥. PR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저기 이익이 반으로 줄었을 테니까. 저는 그럼 이익이 줄어들면은 주가가 떨어지지 않겠나 언젠가는. 아니요. 왜냐면 사람들은 영리하거든요. 나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을 하지만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거예요. 떨어지면 사겠다. 그거는 이미 마켓 타이밍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5만 원이에요.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오케이, 4만 원 되면 살 거야. 그 이미 마켓 타이밍을 한 거예요. 5만 원에 내가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할 것 같고 내가 볼 때 충분히 이 회사가 5만 원 가치가 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5만 원의 가치가 있느냐 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5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케이,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4만 원대 기다려보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떨어지면 살게. 그게 이미 마켓 타이밍을 한 거예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5만 원 주고 이 회사를 사는 이유는 10년 있다가 50만 원 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 5만 원에 사건, 4만 원 5천 원에 사건, 3만 원에 사건, 6만 원에 사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거에 매몰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꾸준하게 살 거잖아요, 어차피.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고, 커피값 아껴서 사고, 살 거 아니에요. 판단은 내가 이 회사를 갖고 싶으냐, 안 갖고 싶으냐의 그 차이죠. 그죠?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남들이 막 올려서 산다. 내가 볼 때 가치가 없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그럼 안 사면 되죠. 너무나 남이 하는 거에 따라가다가 대부분 실패를 해요. 나만의 그 투자 철학이 그래도 중요한 거죠. 근데 결국은 그런 원칙을 지킨 사람들은 크게 돈을 벌어요. 내 경험을 봤을 때. 근데 그거를 그 원칙을 어긴 사람은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돼. 이번에 굉장히 좋은 예잖아요. 주식 가격이 2,000에서 1,300 됐으면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사야 되죠. 대부분 팔았잖아요. 또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 2,100이 뭐 되는데 갑자기 1,500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똑같이 또 세임 미스테이크를 해요. 또 팔아요. 그게 왜냐? 남을 의식해서 그래요. 시장을 예측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투자는 훈련이다. 철학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을 아이들을 훈련이 된 아이들은 워런 버핏처럼 부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 돈으로 사교육비 쓴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투자를 전문하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지는 게 제 바람인 거죠. 네, 마지막. 네. 한 달 뒤에 더 떠질 수 있어서 지금 팔아서 더 떠졌을 때 다시 사는 방법도 그러면은 마켓 타이밍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거죠. 마켓 타이밍에 마켓 타이밍에 전형적인 거죠. 그런가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 그랬잖아요. 이때 현금 비중을 늘려라, 그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시장이 어려울 거니까 현금 비중을 늘려라. 그게 마켓 타이밍의 전형적인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투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타임 인 더 마켓이 아니라 마켓 타이밍인 거예요. 내가 시장을 예측했어요, 이미. 만약에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당장 파이어예요. 당장 파이어죠. 고객이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갬블을 한 거잖아요. 투자라고 그랬더니 그 돈 가지고 카지노 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펀드를 1조를 운영하는데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5천 을 팔았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면 살 거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이걸로 제가 딱 1시간 지났는데요. 매주 목요일 날 이렇게 비슷한 포맷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제가 또 생각할 건데요.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도 해주시고 또 와서 직접 출연해줘도 좋고요.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저는 이게 대한민국을 변할 수 있게 한다고 볼게요. 금융 강국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됩니다. 투자 안 하시던 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근데 투자를 그동안 갬블처럼 하던 거는 이제 제대로 된 투자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해주신 존리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추가적인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존리 대표와 Q&A 시간은 말씀하셨듯이 매주 목요일마다